조금만 길게 보면 어차피 올라가는데 자금 유입은 거의 필연적이거든요. 비트와이즈라든가 블랙록, 네. 비트코인 영업을 해본 기관들인데 이번에 흥행 실패할까? 그건 좀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보나마나 네. 많은 자금을 유입시킬 겁니다. 그러면 음. 결국은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잠깐의 변동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겠다. 이더리움은 이번에 혹시 ETF 거래돼서 한번 팍 싸주고 전고 뚫고 가면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전략적인 결정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이제 네. 뉴스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7월 23일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출시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와, 네. 진짜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네. 올게 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시간도 온다. 네. 그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출시되고 거래가 시작되면 네,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음. 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변동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 처음에 현물 ETF 딱 출시되고 거래 시작되면서 처음에 약간 시장이 우왕좌왕하다 그냥 푹 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 물량 때문에 매도 음. 물량이 나오면서 처음 며칠 네. 반짝하고 매도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시장이 이거 뭐 흥행이 실패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많이 꺼졌는데 그러다 결국은 소진되니까 물량은 매도 네. 물량은 유입 물량이 많아지면서 팍 한 달 만에 정상 궤도로 올라가면서 이제 고점까지 뚫어버렸잖아요. 네. 이더리움도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음. 처음에는 그레이스케일이 그레이스케일. 갖고 있는 이더리움 그게 물량이 꽤 되거든요. 한 10억 달러 정도 음. 되는데 아. 비트코인에 대비해서는 적지만 전체 시총에 대비하면 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충격도 더 클 수 있겠다. 변동이 더 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의 사례를 봤을 때 뭐야 비트코인 뭐 제자리 금방 찾아가네. 그래서 변동은 훨씬 더 클 수 있겠지만 정상 네. 궤도로 가는 시간도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봐요. 그래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타이밍 잡아서 그때 빠질 때 조금 더 밑에 가서 살까 하는 그런 시도는 좋은데 너무 네. 무리해서 하지 말고 조금만 길게 보면 어차피 올라가는데 자금 유입은 거의 필연적이거든요. 이 네. 비트와이즈라든가 블랙록 뭐 다 나서서 기관들 벌써 해본 사람들이에요. 네. 비트코인 영업을 해본 기관들인데 이번에 흥행 실패할까? 그건 좀 너무 음. 비현실적이잖아요. 보나마나 네. 많은 자금을 유입시킬 겁니다. 그러면 음. 결국은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네. 잠깐의 변동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음.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특히나 보면 이더리움이 솔라나한테도 약간 수익성 면에서 좀 뒤지고 있는 것 같고 비트코인보다도 퍼포먼스가 사실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옛날 같지 않다. 네, 그리고 좀 이더리움이 또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해서 디플레이션 자산이다. 이렇게 해서 네. 광고를 계속 했는데 네. 거래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네, 오히려 네, 무슨 업데이트죠? 덴쿤 업데이트인가? 뱅크는 게임. 네, 덴쿤 업데이트 하면서 수수료가 싸지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다시 좀 돌아섰잖아요. 네.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펀더멘털 어떻게 네. 평가를 해야 될까?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은 좋은 모델을 갖고 있죠. 일단은 모든 음. 알트코인들의 네. 대표 주자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기관들의 일단은 첫 번째 선택이거든요. 비트코인 다음으로는 네네. 시장 선점이라는 굉장히 유리한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음.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펀더멘털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자들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경쟁자들이 음. 많아서 그런데 이런 그 이더리움의 뭐라 그럴까 그 고질적인 약점, 단점? 단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지금 무겁습니다. 규모가 네. 크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날아가는 비행기의 날개를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벌써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수리 중인 비행기가 있다면 날개 띄었다 붙였다가 뭐 색깔도 칠하고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이더리움은 지금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른 예로는 잘 되는 식당은 막 미어 터지는 네. 식당은 보수 공사를 못 해요. 네. 손님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 근데 손님이 뭐 반도 안 차는 식당은 손님 이쪽으로 밀어놓고 여기 페인트칠하고 다시 손님 이쪽으로 네. 밀고 이쪽 페인트칠하고 보수 네. 공사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신규 프로젝트들은 막 공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더리움은 지난 4년 전과 비교해서 별로 업그레이드 된 게 너무 약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레이어 2를 지원하는 정도거든요. 네. 원래 계획은 이더리움 2에서 했어야만 하는 게 뭐냐면 샤딩 기술입니다. 샤딩이란 네. 게 이 블록체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병렬 처리를 하자. 여기서 처리하고 여기서 처리하고 지금 있는 그 이더리움 현재 체인을 64개 중에 하나로 묶어놓고 그냥 병렬로 다다다다다닥 병렬 처리를 하면 네. 네. 초당 100만 개 가능하다 우리. 이야. 10만 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만 네, 개. 네. 재작년에. 음. 그런데 요즘은 샤딩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아, 너무 어렵나? 어려워요. 왜? 지금 식당에 이 손님들이 사람이 너무 너무 꽉 차 많아. 있기 때문에 손님들을 네. 내쫓아낼 수가 없어요. 페인트질을 할 네. 수가 없습니다. 보수 공사를 할 음. 수 없고 이 설계를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벌써 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비탈릭이 나와서 그런 그 고민을 내놓더라고요. 이더리움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설계적 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스테이킹도 네. 좀 바꿔야 되겠다. 음. 그거 뭐 벌써 다른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스테이킹을 이제서야 하겠다는 얘기고 그 샤딩 기술은 뭐 다른 프로젝트 니어 프로토콜이라고 벌써 4년 전에 3년 전인가 끝낸 기술이에요. 그걸 네. 지금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음. 이제 그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레이어 2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친구들 도와주고 우리는 그냥 지원만 하는 단계에서 지금의 그 거대 생태계를 끌고 가겠다. 이런 건데 추후에 이 레이어 2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솔라나 같은 솔루션이에요. 레이어 네. 2 이따고 필요 없어. 우리는 혼자 다 처리해. 그냥 초단 100만 트랜잭션을 처리해 버리지 뭐 한 방에. 레이어 2라면 야 네가 해서 보내주고 네가 해서 보내주고 합치고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또 결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걸 네. 또 솔라나를 필두로 해서 다른 프로젝트들이 야 나는 제2의 솔라나야 이러면서 또 막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조금 야 이대로 가면 조금 지금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에이다 같은 경우는 그 이더리움이 하려는 그런 설계를 미리 다 탄탄하게 맞춰서 이번에 또 하드포크 내놓고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이어 2 모델도 굉장히 발전적인 레이어 2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시장 선점을 했다는 그 이점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물론 이게 먹히죠. 규모가 네. 크니까. 기관들은 싸구려 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유동성이 없으니까.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우와 3배 올랐네 하고 팔려고 그러면 팔다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유동성이 없으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네. 이더리움은 워낙 규모가 크니까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냐 이거지.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번에 혹시 ETF 거래돼서 한번 팍 싸주고 전고 뚫고 가면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전략적인 결정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략적인 결정이라면 알아서들. 네.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비트코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비중이 가장 높고요. 제게 가장 돈을 많이 벌어준 코인이 있다면 코인도? 이더리움입니다. 아. 이더리움을 배신하진 않아요. 다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설계적으로 미래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그런 펀더멘틀에 대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나쁘다는 네.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아까 우리 비트코인은 그래도 못 팔면 다음에 팔면 되고 장기로 네. 가져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더리움은 알트는 알트인데 내년에 다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저 같으면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더리움도 장기적으로 좋은데 아까 네. 말씀드린 도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음.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포트폴리오 컨설팅을 저한테 하신 분이 계셨는데 비트 40, 이더 40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걸 당장 팔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미국에 계신 음. 분이셨어요. 네. 전략적으로 옮겨가는데 음. 그것도 좋은 선택인데 비트 60에 솔라나 20도 나쁘지 않다. 비트코인의 안전,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는 건 안정성을 원하는 거잖아요.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토큰이니까, 단단한 네. 코인이니까. 그러면 안정성은 비트코인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음. 이더리움을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는 건 또 성장성을 원하는 거거든요. 더 큰 네. 수익. 그건 솔라나가 더 낫지 않아요? 하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네. 그분이 또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비중을 또 조절을 하면 되잖아요. 네네. 이쪽 비트코인하고 솔라나로 덜어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 선택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또 이더리움도 좋은 게 있으니까 굳이 또 버리지는 말고 또 네. ETF라든가 ETF 자금 유입 현황 보면서 솔라나는 ETF가 혹시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그쵸. 것들도 다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음.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더리움 ETF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솔라나 ETF 이야기를 안 할 수가 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에 또 솔라나 ETF 이슈가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솔라나가 좀 힘 못 쓰다가 갑자기 또 힘을 쓰기 시작한 게 그 네, 기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내년쯤 보는 사람들이 많던데 솔라나 ETF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낸다. 일단 네.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내고 트럼프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해준다든가 여기저기 압력에 의해서 결국은 또 된다. 또 블랙락이 또 솔라나도 아직 늦진 않았죠. 아직 승인 넣진 신청. 않았는데 네. 블랙록도 이제 분위기 봐서 넣겠죠. 블랙록이 음, 넣으면 이제 그건 뭐 거의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의 문제인지. 네. 일단 다른 데가 넣기 시작하면 뭐 잘 안 돼? 블랙록이 딱 가갖고 딱 넣으면 딱 해결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또 이 추세를 끌고 가잖아요. 만들어 가니까 안 되는 음, 것도 되게 하니까 아마 네. 겐슬러한테 전화 한번 하지 않았을까? 야 너 이리 와봐. 음, 뭐 하는 거야 지금 딱 이렇게 압력을 주면 겐슬러가 네. 네 하고 이렇게 또 네, 예, 네.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음, 블랙록이 레리 핑크가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솔라나는. 음. 솔라나 진짜 ETF가 되면은 와, 솔라나에 진짜 엄청난 호재일 것 같아요. 그렇죠. ETF가 되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네. 보다시피 기관들이 이 본인들의 그 다른 ETF 상품에 편입을 시키니까 사기 네. 싫어도 사는 거죠. 블랙록을 음, 믿고 블랙록에 무슨 ETF를 사면 무슨 네. 은퇴 자금 ETF라든지 무슨 음, 올인원 ETF 뭐 여러 상품이 있는데 사면 네. 자동적으로 솔라나가 사지는 거니까 솔라나가 뭔지도 아, 모르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솔라나가 음.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솔라나가 이제 그게 되면 또 다른 또 ETF가 묶음 상품 뭐 뭐죠 그 스마트 아발란체인가 뭐. 컨트랙이라든가 또 네. 무슨 ETF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또 계속 이 자동적으로 파생에 파생 연결되면서 뭐 되고. 파생적으로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이건 뭐 그냥 재미 삼아서 네. 한 내년에 최고점이 내년 중에 만약에 온다면 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만 얼마 정도 될지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맞춰보는 게임을 하면 이거 게임 갖다가 게임. 어차피 그 1년 후에 이 영상 갖다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아 테니까. 1년 후에. 오케이. 네네. 찍는 거 게임이에요 네, 게임. 그냥 뭐 게임이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게임으로. 더 가깝게 맞추나 약간 이런 게임 그렇군요. 느낌으로. 네. 비트코인은 네, 한 한국 가격으로 얼마 정도 보시나요? 한 2억 좀 넘게? 한 15만 달러 음. 정도 예상하는데 그럼 한 2억 한 2천 네. 정도 되죠. 2억 2천만 원 정도. 네, 저도 그 정도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얼마 정도 보고 계신가요? 만 불. 아, 만 불. 아, 만 1,500 불이니까 정도? 네네. 예. 예, 그 정도. 네. 저도 그러니까 한 그 비트코인이 두 배 정도 되지 오르면 않을까. 네. 이더리움은 한 2.5배 정도 봐요. 저는. 그 정도 네.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최고점이 만약에 된다고 치면 비트코인의 한 8%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20만 불 가면은 한 1,600불 정도? 만 20만 불 되면 16,000불 정도? 뭐 그 정도 네. 보고 있거든요. 좋죠, 그 그러니까 정도. 8%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가냐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결국은 좀 다른 모든 종속되니까. 코인들이 비트코인이 네. 얼만큼을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음. 말씀드린 뭐 15만 달러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네네. 간 걸 전제하에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비트코인이 막 음. 폭망하면 다른 것들은 뭐 미래 없죠. 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당선되고 내년에 솔라나 ETF 뭐 발행되고 하면은 솔라나는 내년에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게임이니까 네, 게임이니까. 800불. 8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뭐 요 정도. 그 110만 원, 정도는 할 120만 원. 요 정도. 네. 네. 800불. 그러니까 솔라나를 좀 좋게 보시는 면은 있네요. 알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솔라나를 좋아하고요. 네.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네. 솔라나 핸드폰도 쓰고 계시잖아요. 네, 솔라나 핸드폰. 네, 솔라나 핸드폰을 네. 재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 핸드폰 가지고 아, 있었더니 공짜 코인을 하도 줘가지고 핸드폰 네네. 가격이 다 빠졌어요.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너무 비싸게 샀다고. 또 예, 팔자마자 가격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속상해 속상했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뭐 본전 다 빠져서 지금은 아주 행복해요. 네,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뭐 봉크 같은 거 많이 줬다고 방송에서 봉크 보긴 했거든요. 가격으로만 지금 뭐 핸드폰 가격 빠져버렸죠. 예, 그러니까요. 참 코인판이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네, 한 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코인의 큰 비중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일어나요. 불과 한 열흘 전만 돌아봐도 코인 시장이 완전히 끝나고 시즌 종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갑자기 또 지난 며칠 동안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런 변동 이런 것들은 이 투자의 한 부분이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멘탈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승장을 향해서 상승장 안에 있지만 최고점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적정 기대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그리고 코인 가격만 자꾸 쳐다보면 멘탈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또 코인이 다가 아닌데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런 밸런스에 맞춰서 균형 잡힌 투자 하시면서 또 행복한 성공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투시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네,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네,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